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는 D-300입니다. D-300이 내년 4월 10일 총선이 22대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오늘부터 꼭 300일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D-300을 기점으로 수도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관련한 소식을 다뤘는데 내년 4월 10일 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0.8%, 민주당 35.1%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 결과가 물론 뭐 내년 총선까지 바로 이어진다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만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 실제 득표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3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년도 아니고 이제 300일밖에 남지 않아서 정치인들의 어떤 그 행보가 특히 지역적 행보가 바쁜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네. 취지로 물었더니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조금 더 그 전체적인 어떤 표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총선과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큰 두 가의 줄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누가 잘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수성이냐 아니면 탈환이냐 이걸 들고 가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더니만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1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03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41석을 얻어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그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석권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적어도 현재의 어떤 그 동아일보의 어떤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약간 그 민주당 쪽의 어떤 그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보이고 그와 같은 것은 이른바 다음 선거가 정권 견제론이냐 아니면은 무능한 야권에 대한 견제론이냐, 뭐 이 부분, 이른바 아니면은 어떤 정권 안정론이냐, 이 두 개를 두고 싸웠을 때에 큰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권을 조금 더 견제해야 된다라는 쪽에 그 수도권 시민들의 어떤 표심이 약간 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차이가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그 표싸움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재화 변호사님, 이게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으로 가면 지금의 투표 성향보다도 지금 나온 여론조사상 투표 성향보다도 더 격차가 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국민의힘 당적으로 다음 선거에 뛰겠다고 하는 분들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팽팽하고 그리고 각 지역구별로 또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크 정도긴 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지금 돈봉투나 기타 코인 문제 등등 이런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는 지금 김현아나 뭐 황보승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문제점 역시나 사법적 리스크 문제점 그리고 공천에 대한 당대표와 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공천 과정에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봅니다. 네. 사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국회 선거, 제가 당시에 이제 국회반장으로 선거 관련 방송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민주당이 석권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과 2024년에 치러지는 선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조 변호사님. 2020년엔 여하튼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소선거구제라는 특성 때문에 약간의 격차로 당선된 곳들도 많이 있었죠.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2020년 선거만큼 그렇게 압도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 변호사는. 물론 제 바람은 네.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아마 그 결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저는 양 정당 지도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무당층 비율이 무려 30%를 상회하는 정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 공천의 핵심은 저는 다음 총선의 핵심은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여당, 야당, 어떤 정당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공천을 해서 예.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그것이 아마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각 지자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인 네. 지자체장들이 얼마만큼의 그 도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저는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현역보다 새 인물을 뽑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권지웅 위원님, 네. 이 현역보다 새 인물 뽑겠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밖으로 새로운 인물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기존 국회의원보다는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인물을 뽑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인데 이런 여론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공천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예. 당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뭐 국민들의 이런 요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노동 관련한 이슈도 삶에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네.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후속 조치라든지 혹은 아니면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육과 관련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이 다루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다만 연령이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정치권이 잘 다루고 있지 못하는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네. 대거 등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역보다 새 인물 뽑겠다는 여론, 각 공천 과정에서 각 정당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내년 총선 성적표가 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수도권에서 선전했던 정당은 최근 3차례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9대 총선 수도권 지역에서 현 국민의힘은 43석밖에 얻지 못했었고요. 21대 국회가 가장 극명하죠. 103석을 지금 민주당이 거둔 반면에 16석밖에는 현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 의석 차이를 보이게 됐었는데 동아일보가 발표한 오늘 여론조사 결과 각 정당이 앞으로의 총선 수도권 전략을 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